지난번에 쌀포자까지는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 핵 중에 이거 뭔 글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수비자라는 거다. 비수비나 숟가락비. 비수나 숟가락.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각골문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칼이에요, 똑같이. 요 칼도자 있죠? 예. 요 칼도자. 칼도자가 왜 이렇게 생겼었죠? 예, 똑같아요, 글자가. 이렇게 생긴, 여기가 칼날인 어떤 칼을 뜻합니다. 예,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비수비자는 이상하게 이게 꼭 사람 모양처럼 변형시켜서 쓰더라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쓰인다거나. 이러면 이제 숟가락이죠. 숟가락을 닮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일 칼도자랑 닮은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비자는 칼도자랑 좀 구분하려고 그랬는지 좀 더 사람에 가까워. 사람 같죠? 예,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비수비자 부수에 있는 것들은 비수비자가 아니에요. 예, 사람 모양을 그린 것들이 지금 비수비자 그 부수로 들어가 있는 이유도 글자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비수는 지금 이렇게, 그게 이제 주나라 금문에는 좀 더 숟가락 모양에 가까운 것도 있고 사람 모양에 가까운 것도 있고, 이게 다 비수를 뜻했습니다. 전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옛날 글자에는요, 방향은 왔다 갔다 해요. 방향이 중요한 경우는요, 드물어요. 대부분은 그냥 방향에 상관없이 써요. 그러니까 꼭 사람 인자도 이런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뒤집어 있는 그림도 쓰고, 그냥 모양만 같으면요, 같은 뜻으로 보시면 맞고, 다른 경우는 좀 예의적으로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전서나 주나라 금문이나 은나라 각골문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겁니다. 비수비자가. 그런데 지금 현재 1800자 보면 비수비자 붓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요거 지금 비수비자죠. 이게 비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 화자는요, 각골문이요, 반대로 생겼어요. 지금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각골문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또 뭐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상이고 이건 뒤집어져 있죠.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뒤집어졌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과 뒤집어진 사람을 그려놓고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게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 사람인자가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과 이렇게 앞으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 네, 각골문은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수랑 상관이 없죠. 숟가락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글자가 현재 같아서 이제 해서에서 같이 쓰니까 지금 이 붓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분류는 예서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전서나 각골문으로 가면 전혀 다른 글자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죠. 그럼 이것도 있죠. 이런 거. 북녘북자. 예.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사람끼리 등대고 있죠. 그러니까 비수랑 상관이 없고요. 사람끼리 등대고 있는 모습. 이 등 쪽이 인체에서 등 쪽이 북쪽이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죠? 동양 오행에서 보이는 쪽이 남쪽이에요, 무조건. 불기운. 왼쪽이 자청룡, 동쪽, 해 뜨는 동쪽. 오른쪽은요, 해 지는 서쪽. 등은요, 북쪽.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인체, 한의학적으로도 인체에서 몸 앞쪽이 이제 남쪽이 되고 등 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 고기옥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인체에서 북쪽. 등배자입니다. 이게 등배자. 예, 등. 예. 이게 등배자예요. 근데 등 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둘이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이걸 배신할 때도 써요. 배신해서 배반할 때 이렇게 하면 배반이 되죠. 반자는요, 이게 언덕 같은 것도 되고요. 이런 이 돌멩이 밑도 돼요. 한자로 이렇게 그리면요, 둘 중에 뭔지는요, 다른 글자와 이제 관계를 봐야 돼요. 보세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 이게 언덕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전체가 땅이 되면,
반대로 어떤 바위 밑 같은 데를 말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건 언덕이고 거기를 손으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뒤집을 반자 같아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거스른다는 뜻이 돼요. 별 뜻 아니죠. 그래서 배반 그러면 아무튼 배신하고 거스르고 한다. 자, 비수비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현재 지금 비수비자 붓으로 되어 있는 글자고 1800자들에 나오니까 그러면 비수란 뜻이 그럼 이대로 쓴 뭐 없나 하면요. 찾아지는 게 요건 있어요. 지금 이게 도덕경에서 현빈 그러면 이게 현묘한 가물가물 요거는 이제 실입니다. 실타래. 실의 끝부분이죠. 요게 실 끝이 잘 안 보이죠.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거물현이에요. 가물가물하다는 뜻이에요.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이는 암컷. 그래서 검은 암소를 뜻할 때 검은 암소가 이제 우주를 낳은 우주적인 자궁을 뜻해요. 우주를 낳은 자리. 우주를 낳은 여성성을 의미할 때 현빈 쓰는데 그때 암소빈자를 쓰는데 보통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검은 암소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현빈하면요. 여기 이제 소고요. 소뿔, 이제 소발 이런 거고 여기다 뭐겠습니까? 비수를 가지고 소를 뭔가 이렇게 소 잡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럴 때 이제 비수란 뜻의 이 정도가 이제 비수 뜻이 쓰인 자주 쓰는 글자 중에서는요. 좋아. 그리고 비수는 했고 또 그 다음에 요거 거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두 개. 이 핵에 가보면요.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모르시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순서가 뭐냐면 한자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도서관 할 때 뭐 이렇게 큰 입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큰 입구는 이 글자를 밖에서 감싸잖아요. 그래서 에워싼다고 애운담 그래요. 그러니까 요 담장 옆이 터졌다는 거랑 담이 터졌다는 거랑 입구 옆이 터졌다는 거랑 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터진 입구, 요거는 터진 애운담 그래요. 터진 애운담, 터진 입구.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구분 못 합니다. 글자 똑같아요. 그래서 터진 입구는 보통 뭘 뜻하냐면요. 상자를 의미해요. 같이 해버리죠. 터진 애운담은요. 뭔가 이렇게 감췄다는, 감출해 이렇게도 씁니다. 상자, 방 이렇게. 이런 것들은 또 나름 또 지금 그 의미 있어요. 상자, 방, 감출해. 근데 다른 이름으로 터진 입구, 터진 애운담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글자가 예전 글자가 달라요. 예전에는 다르게 썼어요. 각골무협을 보면요, 이런 상자예요. 실제 이런 상자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그렸거나 상자죠. 각골문. 이게 그대로 금문도 똑같이 내려오다가 지금 전서에서 이렇게 상자를 의미하는 글자로 전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확실하죠. 상자라는 게. 그래서 요게 있고 요거는 각골문 금문은 제가 확인을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고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이게요 한자에서 이렇게 등장하면 뭔가 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들어갈 입자거든요. 들어가서 숨었다면 이게 도망망자 없어질 망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파놓으면요 어딘가 파고 밑에 좀 숨었다는 느낌 생각하시면 파고 숨고 거기 위에 덮어놨으니까 이거 완전히 감춰진 거죠. 그래서 감춰졌다는 의미로 쓰시면. 그래서 이 감출해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더라? 감출해자, 지금 현재 감출해자 부수예요. 이런 거 들어있는데요. 이런 거 행정구역 무슨 구 그러죠. 이건 감출해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글자 보면 그냥 이게 구획이에요. 구획 나눠놓고 옛날에 입구가 이게 집이에요. 집 옛날에 식구를 뜻하기도 하고 땅을 파서 예전에 사니까 좀 땅을 파서 거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집들이 있는데 구획을 나눠놨죠. 그냥 행정구획을 나눠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란 뜻이고요. 감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 거기 부수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슬. 예, 여기에다가 또 요렇게 해가지고 필부, 지금 필부 할 때 이게요, 이렇게 비단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말아놔서 뭔가 짝이 되죠. 짝이란 뜻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필이거든요. 한 덩어리란 뜻도 있고. 이거 한자 안에 두 뜻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덩어리란 뜻이 있고. 그러니까 동물, 말 한 필, 셀 때. 배 한 필. 그런데 또 짝필자도 돼요. 짝을 구한다 할 때는 또 그게 짝이 되고. 실제로 8팔자가 두 개가 딱 이게 나누어진 모습이잖아요. 짝을 뜻하기도 하고, 한 덩어리를 뜻하기도 하고. 그게 또 갈무리 돼 있잖아요. 배 안에. 그렇죠? 한 배를 이렇게 쌀 때. 한 배인데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다는 뜻. 그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감추다라는 뜻이랑 뭐 좀 연계는 돼 있지만 이게 좀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감추다 이런 뜻에 제일 가까운 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즘 제가 그리는 그림 각골문을 따라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비슷한 게 많죠. 이게 같은 건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원뜻이겠죠. 요게. 그래서 나무들이 우거져 있죠. 숲이에요. 숲 속에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숨을 은니갈 릭자가 돼요. 요 같을 약자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숲이에요. 요것도 가지, 요것도 가지, 요것도 가지. 그 사이에 누가 숨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별로 뭔가 이렇게 도적이 숨는 모습이에요. 어디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숨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원래 같을 약자가 아마 지금 같을 약자가 이렇게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래 이 같을 약자는 좀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의 모습이에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뭔가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머리가 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좀 남존여비 시대라 여자는 뭔가 남성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뜻으로 같을 약자라고 한 게 아닌가 추정이 돼요.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말하는 모습을 해서 지금 같을 약자로 쓰고 있거든요. 뜻이 같다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자가 어려운 게요. 똑같은 같을 약자를 썼는데 그림이 다른 거죠. 머리 풀어헤친 모습이냐?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지 세 개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손으로 보면 머리를 뭔가 정돈하고 있는 풀어헤친 머리를 잘 정돈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숨어 있다. 근데 요거는 아주 쉬워요. 상자방자는요, 또렷하게 상자로 써요. 지금 현재 1800자 있는 글자 중에도 설명하기가 편한데, 요 상자가 사실은 상자가 안에 있는 물건들한테는 이게 갑옷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딱한. 속은 부드러운데 겉이 딱딱한 게 갑옷이라서 이 갑자가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갑옷에 이 부드러운 속인 거죠. 그 속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모습. 그래서 싹이 터지는 모습에서 지금 이게 갑옷갑자가 그대로 갑옷을 그린 게 아니고요. 씨앗의 딱딱한 껍질을 뚫고 속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갑의 기운이 엄청난 겁니다. 딱딱한 껍질을 뚫고 목 기운이 밖으로 나오는 거라 이게 갑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양목이라고 하고 강한 그 목 기운인데 거기서 이 부분이 딱딱하죠.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갑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이라는 측면에서 갑옷 그래서 지금 이 상자도 이 딱딱한 껍질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갑옷갑자 쓰면 여기에 여러분 담배 한 갑 주세요 할 때 갑이에요. 한 갑, 상자 갑자예요. 한 갑, 두 갑 할 때. 작은 상자를 뜻할 때 요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딱딱한 껍질에서 가져왔다는 것 뜻을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것도 장인들이 여기 도끼거든요. 도끼. 각골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도끼 근자가 됐습니다. 도끼 근자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게 좀 도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도끼를 넣어놔요. 그럼 뭐죠? 여기. 이게 뭐지, 뭐 뜻이죠? 연장을 갖고 있는 자기 상자에다가 이렇게 도끼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인을 뜻할 때, 명장할 때 장,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라는 느낌에서 이제 뜻에서 파생된 거죠. 자, 큰 상자가 있어요. 큰 상자. 아까 갑은 작은 상자 보통 할 때 쓰고요. 큰 상자는 요거 씁니다. 비적할 때. 상자들을 아마 싸고 잘 훔쳐가니까 상자들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도적이니까 비적이란 말할 때 요걸 쓰는데 이게 원래 상자 비자예요. 큰 상자 비자. 네, 이렇게 해서 안일 비자가요. 이렇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일 비자는 원래 새 날개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 날개, 이 상자에 새 날개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채색이 훌륭한 상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요거는요, 같은 글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요게 나무 목자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죠? 나무 목자 느낌으로 나무를 좀 쪼개서 만든 상자. 그래서 대나무 상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쪼개서, 둘로 쪼개서 만든 그런 상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나무 목자는 이거죠, 이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무를 둘로 쪼갠 것 같은 어떤 모습으로 봐서 대나무로 만든 상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걸 지금 다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근데 이 안에 보면 구성물이 좀 이렇게 뭔가를 나눠서 상자에 담는다는 모습도 있으니까 나누다는 뜻도 있어요. 나눌 분자 대신에 쓰기도 해요. 뭔가 이 글자에서요 여러 개를 끌어냅니다. 이걸 뭐 다 해드리면 복잡한데 대충 이런 뜻만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도적, 아무튼 도적 이 상자 훔쳐갈 뿐만 아니라 옛날엔 조개패자 쓰잖아요. 조개패가 돈이잖아요. 이게 창이거든요. 창 들고 와서 조개 훔쳐가는 사람이 뭐죠? 폐물 훔쳐가는 사람. 이게 도적 적자입니다. 그래서 비적 그래요. 비적 그러면 와가지고 다 털어가요. 상자 훔쳐가고 뭐 돈 훔쳐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지금 배운 거 합쳐보시면 아이고 한자 강의로 가는데 변화할 하자에다가 조개 패자가 어떻게 될까요? 요 조개가요 자꾸 이놈에서 이것이 뒤집어진 거 다른 걸로 바뀌어요. 이게 돈이죠, 돈. 조개가 돈이 됩니다. 이게 재화 하자죠. 그렇죠? 이 조개가 돈이니까 돈을 들고 가면 요놈이 요걸로 바뀌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바꿔 쓴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자꾸 바꿔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이 돈이 물건을 이렇게 바꿔주는 매개체가 되니까 이렇게 돈. 옛날에도 그러니까 저런 거 가지고 화폐 썼다는 얘기죠. 홍범구주에서도요, 정치 잘하려면 먹을 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화 잘 다스리라 그러면 그때도 이미 화폐나 이런 게 다 있어서 교역을 다 했다는 얘기죠. 물물교환에서 발전된 형태죠. 조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으로, 거기다 뭘 새겨서 쓰든지 돈으로 썼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면 대충. 아까 요거는 나무 목자에다 가운데 하면 나무의 이렇게 나무의 중심을 뜻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죠? 붉을주자가 저렇게 되죠. 나무 목자에서 이게 나무의 좀 더 그 핵심을 뜻할 때 가운데다 선을 하나 그어놓고 나무의 핵심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요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감출해자랑 상자방장만 잘 기억하신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1800자 할 수 있겠죠. 아무튼 214자도 지금 이제 이행 나가는 입장에서 1800자 얘기 드리기가 참 겁나는데 제가 이제 여력이 되면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4자를 먼저 해놓으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1800자 또 자세히 해드릴 텐데 그때 해드릴 거 미리 좀 맛을 보여드리는 게 혹시 모르니까
1800자 제가 못 해드릴 수도 있고, 못 해드리면 어떻게든 책으로라도 해드릴 텐데, 혹시 강의로 못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제가 좀 맛을 보여드리고, 여러분 그래야 이제 부수도 이해하시기가 쉬워서요. 그래서 그 다음 거 하나 열십자 제가 해드릴게요. 열십자는요, 각골문에서는 그냥 이게 점 하나 찍는 게 많아요. 선 하나. 지금 열십자 모양이면요, 각골문에서 열십자 그러면 이거 일곱 칠자의 각골문이 이게 열십자 모양이고요. 실제 열십자는 각골문에서 이런 데다가 아니면 여기다 점한 동그라미 하나 찍던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각골문이고 또 나뉘어요. 이건 주나라 금문에서는 주로 이제 여기다 선을 하나 뭔가 끊는 형식으로 열십자 모양이 이때 등장해요. 그리고 다섯 오자 밑에다가 이렇게 열십자 이거나 이런 모습을 써요. 지금 열십자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 그냥 열십이 아니고요. 다섯 오를 거쳐서 열십이 5를 지나서 10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5를 통과한다는 의미를 더 붙였을 수도 있죠. 지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5와 10이 들어가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서로 오면 그냥 열십, 지금 우리가 한 열십으로 통일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10개 단위로 물건을 세잖아요. 그냥 표시해 놓은 거예요. 한 단위 끝났다. 하나 끝났다. 근데 그 표시하는 방식이 바뀐 거죠. 선을 긋는 방식. 그래서 10, 10, 20은요. 하나 이렇게 긋고 30은 이렇게요. 요게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요게 지금 무슨 글자죠? 세자, 30세라고. 30년을 뜻하죠. 30년이 1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이렇게 지금 13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옛날에 보면 10을 3개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이 열이 뜻하는 게 한 단락을 지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냥 완성했다. 제가 화엄경 할 때도 다 10으로 세죠. 아무튼 그 인도나 중국이나 다 10개 단위로 뭘 세는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7은 뭔 소리냐? 7은요. 오히려 7이 또 7 나름대로 하나가 완성됐다고 본 거죠. 보세요. 한 점이 전후, 좌우, 상하 하면요. 7점을 가지면 완벽한 입체가 돼요. 그래서 7도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가 완성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처음에. 7하고 10만 구분해서 한 덩어리를 그래서 쓴 것 같은데 7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써요. 그래서 7은 소양이라고 그래서 지금 소양수가 되고 뭡니까? 요놈이 봄을 상징하게 돼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꼭 봄에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7이. 그거는 좀 변질된 모습이고 원래는 그냥 한 단위. 7을 한 단위로 본 거죠. 나중에 또 10을 한 단위로도 본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아마 내려오면서 좀 서로 구분한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좌왈. 이걸 가지고 또 하나 추리해 볼 수 있는 이 각골문의 이걸 지식을 가지고요. 정보를 가지고 논어의 구조를 풀어볼 수 있는 논어에서 못 푸는 구조를 뭐냐면요. 좌왈 풀어드릴게요. 가. 예. 나한테 요거를 이제 뭐 그냥 다른 글자에는 사마천 사기에는 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가령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를요. 여기서 이 더할 가자로 보면 나한테 수년만 나한테 몇 살만 몇 해만 더 보태주면 더 살게 해주면 뜻은 같습니다. 나한테 몇 살만 더 살게 해주면 50으로 역을 공부해서 역을 공부하면 가이 무 대 과 할 것이다. 이제 어조사죠. 나한테 몇 해만 더 살게 해주면 보태주면 이 구절이 안 풀리는 구절이에요. 50으로 역을 공부해서 가히 큰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주자 집주에서 풀 때
누군가 유명한 예전에 어떤 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본 논어 판본에는 여기서 가가 이걸로 돼 있고 사마천의 사기에도 비슷한 문장을 공자님이 얘기해요. 내가 몇 해만 더 살면 역이 되게 빛날 텐데 역을 정말 잘할 텐데 요 얘기랑 유사해가지고 아마 요거는 이걸로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추정 가능한데 누군가가 봤다고 주장한 거예요. 내가 어떤 판본을 봤더니 여기에 이걸로 돼 있었고 50이 뭐로 돼 있으냐 마칠 절자로 돼 있었다.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5자에다가 옛날에 막 주간에 쓰니까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이게 마칠 절자가 뭔가 잘못 사람들이 50으로 읽고 이렇게 썼나 보다. 주자가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몇 해만 더 살아서 역을 배우는 걸 좀 마치면 좀 완성을 하면 좀 내가 큰 허물이 없을 텐데.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글자 그대로 있잖아요. 절자를 잘못 썼다가 아니라 진짜로 50이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각골문 용어. 이건 어디서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 각골문 보다가 찾아낸 거니까. 이게 열십자라는 건 완성을 뜻하는 거죠. 완성. 그러니까 주자가 본 게 유사하죠.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나고 보면 이제 정보들이 더 모이면 재밌어지는 게 이런 거. 왜 이런 글자가 있는지가 의문인데 이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구나. 이런 거 어디다 논문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러고 싶지 않고 말로라도 그냥 해놓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논어 나중에 또 뭐 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좀 몇 해만 더 살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주역에 대해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내가 좀 몇 해만 더 살아서 역을 좀 배우는 거를 좀 완성을 지으면 큰 허물이 없을 텐데 안 그러면 뭔가 좀 이게 미진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주자가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게 보통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내가 몇 해만 더 살아서 이제 지금 50의 나이로 역을 공부하면 이렇게 많이 풀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그 당시 공자님은 70이지 50이 아니다. 여러 가지 추정으로 그럴 리가 없다. 해서 주자가 어떻게든 이걸 50을 다르게 풀어보려고 노력하다 찾은 게 마침 마칠 절자로 쓴 거를 어서 찾은 거죠. 그런 징언을 해서 했는데 각골문이나 지금 금문을 연구해 보면은 충분히 저게 이렇게 기록될 수도 이런 느낌으로 썼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런 느낌. 주나라 보니까 이게 주나라 금문이잖아요. 공자님 주나라 때 분이니까 이렇게 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열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 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성. 그러니까 5를 지나서 10까지 가면 하나의 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5는 중심이고 1부터 10까지 갈 때 5는 중심이죠. 중심을 지나 끝에 이르렀다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공부할 때 끝까지 팠다. 완성했다는 뜻도 열십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도 신기하죠. 그 열이라는 게 완성을 뜻해요. 이 동서양 다 이렇게 이쪽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아마 이거는 로고스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로고스가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